한적한 시골 동네에서 작은 여관을 운영하다 보면 꽤나 다양한 인간 군상을 접하게 된다. 젊은 놈, 젊은 여자, 술 취해 외로이 찾아오는 늙은 할아버지, 시선처리가 부자연스러운 늑다리 불륜 커플, 얼굴에 잔뜩 그늘이 진 달방 손님들. 은기가 가득한 이곳에서 그녀의 존재감은 단연 최고라고 말할 수 있다. 각이 선명한 남상에 나이를 가늠할 수 없으며 항상 같은 시간에 스멀스멀 나타난다. 그 역 같은 붉고 죽죽한 원피스를 입고 말이다. 사방의 공기가 흐름을 멈춘 듯 적막하고 고요하다. 오직 벽걸이 시계만이 홀로 무심하게 제 할 일을 하고 있다. 낡은 브라운관 TV에 4칸으로 분리된 보안 CCTV 화면으로 눈길이 간다. 새벽 2시가 되자 흐릿한 인형이 주차장 가림막을 통과한다. 발목까지 밑단이 내려오는 원피스를 입고 천천히 이곳으로 걸어온다. 그리고 애처부터 발없이 둥둥 떠있는 듯하다. 물과 기름이 따로 분리되듯 보안 카메라 화면 속 그녀는 주변의 배경과 확연히 다른 색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다 그녀가 정문까지 발걸음을 옮기고는 문을 열어 젖혔다. 모니터에 시선을 떼고 짐짓 다른 일을 하는 척 눈을 아래로 내리깐다. 팔에 솜털이 곤두선다. 방 있어요? 뭐야? 참 어울리지 않게 그 예쁜 목소리였다. 205로 가시면 돼요. 그녀가 처음 온 날부터 그녀에게는 205호만 내어주었다. 처음부터 의도한 건 아니지만 왠지 그녀를 한 곳에 격리시켜야 된다라는 무의식이 반영된 것 같았다. 매일 혼자 오시는데 남자친구는 없으신가요? 나 뭐하냐? 난 205 키를 건네주며 사적인 질문을 해버렸다. 필요한 대화 말고는 손님에게 잡담을 하지 않는 것이 여관 주인의 덕목이라면 덕목이거늘. 하지만 언제까지 사람인가 귀신인가 도대체 뭐하는 여자인가 같은 매일 새벽 공포감에 휩싸이긴 싫었다. 약간의 대화를 통해 사람 냄새가 나는지는 알아야 할 것 아닌가? 데려가야죠. 데려갈 거예요. 말투, 억양, 분위기. 분명 사람과 대화를 하지 못한 사람일 것이다.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도 정신 나간 여자임이 확실하다. 죄송해요. 제가 괜한 질문을 했네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그녀에게 키를 건네주고는 다시금 모니터를 주시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보인다. 그런데 데려간다니? 데려온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미친년이라 횡설수설하는가 싶었다. 그런데 2층을 올라가다 말고 그녀가 멈춰섰다. 뭐야, 어서 올라가라고 이년아. 난 CCTV 화면에서 차마 눈을 뗄 수 없었다. 올라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우두커니 서 있다. 근데 머리를 흔들면서 좌우로, 앞뒤로, 그리고 나를 쳐다본다. CCTV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런데 그녀의 몸은 확실하게 정면을 향하고 있었지만 머리만 180도로 돌려서 나를 쳐다본다.
미친 여자는 소름 돋게 씨 굳는다. 양쪽 귓꼬리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간 채로 저 여자의 입이 일그러진 건지 화면에 일그러진 건지 구분이 되질 않는다.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지? 난 의자에 앉아서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난 눈을 질끈 감았다. 제발 꿈이길. 누구나 극한의 상황에서는 신을 찾기 마련이지만 지금의 난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저 눈을 감고서는 차라리 기절해버렸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할 뿐이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따라 흐른다. 그러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인연이 대가리를 어떻게 돌렸는지 모르겠지만 귀신이라면 벽을 통과했을 것이다. 호신용으로 항상 책상 옆에 걸어놨던 박달나무 몽둥이가 오늘따라 왜 이리 멀게 느껴지는지. 눈을 뜨면 그 미친년이 입꼬리를 쭉 찍고는 카운터 창문으로 머리를 들이밀 것 같았지만 쥐도 고속에 몰리면 고양이를 깨무는 법. 상대가 피력으로 구성된 인간이라는 한가득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감았던 눈을 서서히 뜬 뒤 박달나무 몽둥이 쪽으로 손을 뻗었다. 몽둥이를 든 손에 땀이 난다. 사장 계시오. 문 좀 열어봐. 내가 술을 사왔어. 나랑 술 한잔 합시다. 삼백 이후 달빵 노가다 할아버 목소리다. 평소에 골칫거리였던 술주정뱅이 노인네가 오늘은 악몽을 꾸는 나를 흔들어 깨운 셈이다. 간판 불 끄고 디비 자지 못하러 고생을 하는겨. 얼마나 더 벌기라고. 평소에 잘 씻지 않아 항상 악취가 나는 노인네지만 그 악취마저 향기롭게 느껴졌다. 할아범이 가져온 것은 마른 오징어에 소주뿐이었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어서 들어오세요. 저도 마침 술이 땡기던 차라. 그 멍둥이는 뭐요? 무섭구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운동 좀 하느라고. 오징어 사오셨네? 그렇게 난 할아픔 때문에 공포를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었다. 그러다 모니터를 슬쩍 쳐다봤다. 다행히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노가다를 뛸 정도의 체력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영감쟁이는 술이 강했다. 그렇게 내가 골아 떨어질 때까지 술상대가 되어 주었다. 그리고 곧 날이 밝았다. 열두 시가 되면 객실 청소를 한다. 쓰레기 수거를 하고 진공 청소기로 대충 쓱쓱 밀고 소모품을 세팅하는 시기다. 그 미친년은 나갔겠지? 평소에도 언제 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신출귀몰했기 때문에 난 떨리는 마음으로 205호 문을 열었다. 보통 손님이 사용하고 떠난 방에는 사람의 향취라든지 욕실에서 씻고 나온 샴푸 냄새가 나기 마련이지만 아무 냄새도 나질 않았다. 이 여자는 방에서 도대체 뭘 하는 걸까? 항상 이불과 베개가 구김없이 그대로 정돈되어 있었다. 음료라든지 소모품은 손 하나 대지 않은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청소하기 편하긴 해서 좋다만. 그렇게 청소기를 다 돌리고 담배를 피려고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는데
주머니에 있던 동전이 같이 딸려 나왔다. 침대 밑으로 동전이 굴러 들어갔다. 그리고 엎드려서 동전을 찾으려는데 동전 대신 2개의 눈동자를 발견했다. 이 미친년은 비좁은 침대 밑에서 소름 끼치는 미소로 날 바라본다. 그리고 입을 쫙 벌린다. 이번만큼은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이 이야기는 내가 20살 때 이야기다. 당시에 난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곳엔 나 이외에도 점장과 Y씨, 또 K씨라는 남자 사원이 있었고 나름 우리끼리 즐겁게 일을 했었다. 같이 일하는 여자들 역시 사이좋게 놀곤 했었고 내가 일하기 시작하고 반년 정도 지날 무렵 한 여자아이가 면접을 보러 왔다. 그 아이는 M이라는 아이로 얼굴도 사랑스럽고 스타일도 꽤 좋은 편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긴 머리가 눈에 띄는 아이였다. 그녀는 이런 쪽에서 일한 경험이 없었지만 점장은 면접 후 곧바로 그녀를 채용했다. 경험이 있는 테크니션보다 아마추어가 더 인기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녀에게는 어딘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것을 처음 눈치챈 것은 Y씨였다. M이라는 여자는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녀가 아무리 주위를 지나다녀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게다가 뭔지 모를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 나서 기분이 나빴던 적도 더러 있었다. 술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점장에게 했었지만 기분 탓이겠지 라는 정도의 말로 잘 들어주지 않았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겠지만 나와 Y씨는 왠지 모르게 M이 신경 쓰였다. 물론 연애 감정 같은 게 아니라 정말 뭔지 모르게 기분이 나빴기 때문이었다. 이상한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기본적으로 우리 가게는 여자는 자기 방에서 대기하는 시스템으로 손님이 오면 방을 골라 들어가는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손님이 방에 들어간 후에도 그녀의 방에서는 전혀 소리가 나지 않았다. 혼자 있을 때라면 이해가 간다. 하지만 손님이 들어가 있을 때도 소리가 나지 않았다. 보통 손님이 들어가면 이야기하는 소리나 신음소리가 반드시 나기 마련인데, 그리고 손님이 돌아간 후에 사용한 수건 같은 걸 밖에 내놓으면 우리가 수거를 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녀만은 아무것도 내놓지를 않았다. 가게가 문을 닫으면 각 방마다 청소를 하게 되는데 그때도 사용한 흔적이 있는 수건이나 로션 따윈 전혀 없었다. 샴푸나 입욕제도 아침에 준비한 그대로 전혀 줄어들지 않은 채였다. 여자가 직접 가져온 것을 쓰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 싶기도 했지만 그녀는 출근하면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었다. 게다가 손님들도 돌아갈 때는 보통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오지만 그녀의 방에 들어간 손님은 달랐다. 처음에는 귀여운 외모를 보고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왠지 죽은 물고기 같은 눈으로 공허한 표정으로 나온다. 게다가 그녀는
단골 손님이 전혀 생기지 않았다. 아무리 아마추어라지만 이렇게 단골이 안 생기는 경우는 처음이었다. 그녀 정도 외모와 스타일이라면 단골이 생기는 것이 정상적일 텐데 말이다. 이상하다. M이 많이 서투른가 본데? 점장이 내게 말했다. 전혀 신경 쓰는 말투가 아니었다. 그냥 그런. 하지만 나와 Y씨에게는 심상치 않게 느껴졌다. 또 그뿐이 아니다. 그녀의 방을 청소할 때면 다른 것들은 건드린 흔적조차 없는데 머리카락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었다. 조금 많은 정도가 아니라 마치 머리를 자른 것 마냥 소가 막힐 정도였다. 게다가 반드시 M의 방에 들어가면 무언가 썩는 냄새가 났었고 한때 욕실 벽에서 붉은 손자국이 찍혀 있었던 적도 있었다. 그것도 그녀가 사용했을 때만. 안에서 얘기도 하지 않고 무슨 짓을 하는 것인가 싶어 나와 Y씨는 무척 신경 쓰였지만 밤에 손님이 있는 상황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그냥 둘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내가 친가에 안 좋은 일이 있어 3일 정도 가게를 쉬게 되었다. 도쿄로 돌아가기 전날 새벽 2시 Y씨에게 전화가 왔다. 헌데 어째서인지 Y의 목소리가 무척 떨리고 있었다. 순간 장난이라 생각했지만 이내 순간은 내 판단을 후회했다. 다시 Y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애쓰냐? 나야. 야, 근데 M은 확실히 뭔가 이상해.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될 것 같아.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일이신데요? 나는 귀신 같은 건 안 믿지만, 씨발,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되냐? M 있잖아. 분명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야. 네? 야, 오늘 나 말이야. 좀 위험할지도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될까? Y씨는 공포에 떨고 있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묻자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던 Y씨였지만 나의 끈질김에 져서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내가 없는 사이 Y씨는 M을 조사했던 것 같았다. 가게가 끝난 뒤 M의 이력서를 확인하고는 그 주소로 찾아갔던 것이다. Y가 찾아간 그곳엔 오래된 맨션이 있었지만 그 방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다. 게다가 그곳의 거주자는 몇 개월 전 자신의 손목을 잘라 자살해서 그 이후로부터 계속 빈방이었다는 것이었다. Y씨는 옆집 사람에게 이력서에 있던 그녀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람이 자살했나요? 라고 물었다. 그러자 맞아요. 꽤 귀여운 애였죠.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때 Y씨는 본능적으로 무엇인가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그리고 다음날 그는 결국 그녀의 방을 들여다보았다고 한다. 나 봐버렸어. 봐버렸다고. 그냥 저 가만히 있을걸. 뭐하러 그걸 봤냐 나는. 솔직히 후회하고 있어. 뭔데요? 뭘 보신 건데요? 나 또한 뭔지 모를 공포에 휩싸여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알았지? 야, 넌 절대 가까이 가지 마. 넌 절대 가까이. 거기까지 Y씨가 말했을 때 갑자기 전화가 끊어졌다. 여기까지 들은 것만으로도 너무 무서웠지만 솔직히 전부 믿을 순 없었다. 확실히 M의 주변에는 기분 나쁜 일들이 많았지만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던 나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것투성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그때뿐이었다. 도쿄에 돌아온 첫날, Y씨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하고 있었다. 얼마 전 통화할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나 무서워하고 있었는데 난 일이 끝난 뒤 Y씨에게 말을 걸었다. 그러자 Y씨는 이렇게 말했다. 묻지 마. 부탁이니까 묻지 말아줘. 아무것도. 그리고 Y는 그 다음날 지옥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 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Y씨의 소식이 끊기고 한 달이 지날 무렵이었다. Y는 M의 이력서에 쓰여있던 주소에서 사체로 발견되었다. 근처 거주자가 악취 때문에 경찰에 신고했더니 그 방에서 Y씨가 죽어 있었다는 것이었다. 변사체였기 때문에 사인을 알기 위해 해부까지 했지만 결국 자살로 판명되었다. 사인 자체는 질식사로 희귀한 것은 아니겠지만 대량의 머리카락이 기도와 식도에 가득 차서 그것 때문에 사망했다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눈치챘다. Y씨가 없어지자마자 M의 머리카락이 단발이 되었다는 것을. 설마 하면서도 나는 공포에 질렸다. 그토록 온몸이 떨리는 공포는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그 아이는 도대체 뭐야? 그리고 이틀 뒤 이번에는 점장이 사라졌다. 점장이 사라지기 전 그도 이렇게 말했다. 지옥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Y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었다. 그리고 점장이 사라지고 일주일 뒤 M도 가게를 그만뒀다. 도대체 M은 어떤 존재였는지 이제 와서는 알 도리가 없는 것 같다. 다만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내가 일하기 2년 전 M과 같은 이름의 아이가 그 가게에서 일하다 자살했다는 것뿐이었다. 실제로 M이 귀신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은 공포였다. 요즘 들어 이상한 꿈을 꾼다. 내가 누워있으면 누가 내 머리 위에서 발을 흔든다. 누구의 발인지는 모르겠다. 자꾸 이빨 스치는 발가락에 기분이 더러워 침을 태태 뱉다가 그러고 다시 잠에서 깬다. 무슨 이런 더러운 꿈이 있나 싶다. 난 일어나자마자 이빨을 씻고는 친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군대에서 각 잡아가며 하던 걸 15년이 지나고 나서야 다시 하고 있다. 계속 입에 스치는 발이 떠오르고 난 또다시 참지 못하고
화장실로 달려가서는 있는 힘껏 입을 씻기 시작했다. 그러다 입술이 터져 손으로 묻어나오는 피를 보고 나서야 그만뒀다. 얼마 남지 않는 약을 쥐어 짜내가며 입술에 바르고 힘없이 소파에 앉고 나서야 난 진정이 되었다. 먼지 한 톨 없어 보이는 가구들, 일정한 크기에 일렬로 걸려있는 액자들, 크기별로, 색별로 정리된 많은 화장품들, 모든 게 완벽하게 보이고 나서야 모든 걸 잊을 수 있었다. 그러나 금세 눈에 보이지 않는 서랍 속의 물건들이 밤새 흩어지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다시금 불안감이 날 엄습하고 있었다. 방금 꺼내서 바른 약을 제자리에 잘 가져다 놓았나 의심이 든다. 참아야 한다. 이것도 병이다. 분명히 난 약을 잘 정렬해서 놓은 기억이 있지만 내 기억에 의심이 든다. 숨이 가빠지기 시작한다. 결국 난 약들이 놓인 서랍을 열어보고 말았다. 이걸로 부족하다. 난 결국에 서랍이란 서랍을 모두 눈에 보이게 다 활짝 열어놓고 나서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부어가는 입술을 매만지며 매일 밤 꿈속에 나타나는 그 의문의 발을 생각해 보았다. 이놈의 결벽증이 꿈에서도 날 괴롭히려 작정하는 것인가? 그런 더러운 꿈보다 더한 악몽은 아마 없을 것이다. 오늘도 상담 치료받으러 병원에 가봐야 한다. 세균이 득실거리는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니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난 벅벅 긁으면서 몸을 씻고 밀봉된 봉투에서 꺼낸 옷들을 입고서는 향균 물티슈를 챙겨 집을 나섰다. 오늘은 의사에게 꿈 이야기를 해볼 것이다. 내 악몽을 들은 의사는 의아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내게 말했다. 보통 사람들과는 좀 다르네요. 일반적인 분들은 꿈속에서도 정리를 하며 꿈속에서도 그 안도감을 느끼며 만족해하죠. 그렇다면 매일 밤 꾸는 그 꿈은 대체 무엇이라는 건가? 특이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갑자기 이렇게 심한 결벽증을 앓는 분들이 이런 꿈을 꾸는 분도 자신이 병이라는 걸 알고서 스스로 치료하는 분도 많지 않은데 이렇게 노력하시니 금방 좋은 결과를 보실 겁니다. 정말 미쳐버리겠어요.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나의 한탄하는 말에 의사는 인상을 찌푸리더니 자신의 이마의 주름을 매만지기 시작했다. 난 그런 의사의 행동에 내게 무슨 문제가 발견되었나 싶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왜 그러십니까?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의사는 한숨을 쉬며 옆에 놓여있던 볼펜을 들고 신경질적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다시 입을 열기 시작했다. 봐요. 다시 되돌아왔군요. 하루에 한 번씩 이걸 설명하려는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만 환자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그러자 그는 손을 내보이며 영문을 모르겠다는 나의 제스처를 무시하고서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당신의 아내분은 한 달 전 세상을 떠나셨어요. 자살하셨다고요. 당신 아침에 눈을 뜨고 그녀를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셨죠. 의사의 알 수 없는 말에 난 버럭 화를 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되려 의사가 화를 내며 대답했다.
그녀가 그러한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 때문에 그래요. 그녀의 결벽증이 아니라 그녀가 결벽증을 앓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서 당신은 그녀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고 그녀를 폭행하고 그녀를 힘들게 했어요. 의사의 황당한 말에 난 책상을 내려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말 좀 지어내지 마요. 난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진료실 안을 서성였다. 그리고 내 입술을 사정없이 깨물었다. 의사는 날 노려보며 조용한 말투로 입을 열었다. 당신이 지은 죄를 그렇게 회피하지 마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그 악몽과 결벽증이라는 벌을 평생 받으며 살게 될 겁니다. 평생 치료할 수 없다고요. 난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결국에 난 실성한 듯 웃기 시작했고 그러다 눈물이 흘러나왔다.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이야 이건. 의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입술이 이제 완전히 뜯겨졌군요. 약 받아가시고 제발 내일은 입술이 부은 상태로 만나지 맙시다. 집에 오자마자 나는 술병을 꺼내 들어 컵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컵을 찾지 못해 소주 병채로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했다. 깨문 입술이 술에 닿자 시큰거렸다. 그러다 나도 모르게 한 곳을 응시했다. 깔끔하게 정돈된 안에 화장품이 보였다. 난 무엇인가 주체할 수 없어 들고 있던 병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 술과 깨진 유리 조각이 집안을 어질렀다. 나는 눈을 감고 머리를 감싸주며 식탁에 앉았다. 그러다 20분쯤 지났을까? 나는 깨진 술병을 보고 다시 찾아온 지랄 같은 결벽증에 몸서리를 쳤다. 그러다 견디지 못해 난 그것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깨진 유리 조각을 버리려 밖에 나갔을 때 한가득 쌓인 깨진 컵들을 볼 수 있었다. 집에 다시 돌아오자 결벽증은 계속되었다. 집안 구석구석 깨끗이 닦고 서랍 안에 있는 물건을 전부 끄집어내서 정리하고서야 나는 침대에 누울 수 있었다. 그리고 꿈속에서 보았던 발이 아른거린다. 눈앞에서 아른거린다. 줄에 매달려 흔들리는 아내의 발이. 다음날 아침, 난 잠에서 깨자마자 입을 씻기 시작했다. 난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저렇고 시끄럽고 툭하면 울어버리고. 보통의 사람들은 아이들이 귀엽다며 좋아하겠지만 나에겐 짜증나는 광경일 뿐이다. 그런데 아이들을 싫어하는 내 직업은 초등학교 교사다. 이래저래 먹고 살려다 보니 우연히 초등학교 교사를 하게 되었다. 아이들을 상대하는 것이 싫긴 하지만 그냥 일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견딜만하다. 물론 여리는 없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교사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만을 이행할 뿐이다. 미술 시간. 가족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었다. 대부분 아이들은 각자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다른 수업보다는 훨씬 편한 과목이다. 계속 앉아만 있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기본적인 교사로서의 의무는 이행해야 한다. 아이들 사이로 걸어다니면서 아이들이 그리고 있는 것을 둘러본다. 집 앞에 가족들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 가족과 소풍을 가는 모습, 밥을 먹는 모습, 아이들의 비슷한 그림들을 대강 둘러보며 교실 뒤쪽으로 걸어가다가 눈에 띄는 그림을 발견했다. 방 한가운데에 엄마가 누워있고 그 옆으로는 아빠가 앉아있는 모습이었다. 그림 분위기를 봐서는 병간호 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림을 그리고 있던 지호는 엄마와 아빠를 다 그리자 녹색의 크레파스를 꺼냈다. 그러더니 손에 들린 녹색 크레파스를 한동안 들여다본다. 초록색이라 쓰여있는 걸 확인한 지호는 엄마가 누워있는 바닥을 열심히 칠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교사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했다. 지호는 어떤 걸 그리고 있어? 내 말에 지호는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가 아파서 아빠가 슬퍼해요. 역시 병간호로 하는 모습이었나 보다. 엄마가 아프셨구나. 초록색 침대에 누워 계신 거야? 바닥에 넓게 칠해진 초록색을 가리키며 지호에게 물었다. 아니요. 이건 이끼예요. 분명 집안 같은데 이끼라니? 순간 호기심이 일었다. 잔디 말이구나. 지호네 집안에는 잔디가 있어? 내 말에 지호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이끼예요. 엄마가 아프면 이끼가 막 자라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다. 순간의 궁금증으로 조금 더 자세히 물어봤지만 나오는 대답이라고는 어떤 때는 벽에도 생기고 식탁이나 창문에도 생겨요. 저번엔 이끼가 아주 많았어요. 엄마는 그 위에 누워 있었어요. 지호는 이런 황당한 소리만 해댈 뿐 몇 번을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다. 아무래도 아이들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거짓말인 것 같다. 난 금세 흥미를 잃어버리고 지호를 적당히 칭찬해준 뒤 자리로 돌아왔다. 이번 수업에서 의무는 다 한 것 같으니 남은 시간은 편히 좀 쉬어야겠다. 그날의 수업을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게 앞으로 아주머니 몇 분이 모여서 수다를 떨고 있었다. 그냥 지나쳐 가려 했지만 우연히 들린 말에 난 걸음을 멈추었다. 그 얘기 들었어요? 지은의 엄마 며칠째 집에 안 들어온대요. 아이고, 지은의 아빠 술만 먹으면 그렇게 손찌검을 한다던데 도망간 거 아니에요? 진짜 갔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 어린 걸 버려두고 도망가더니 지호 엄마 그렇게 안 봤는데
지호의 집 이야기였다. 내 머릿속 사상이 그렇듯 여러모로 관심이 없기도 했고 특별한 연락도 없어 몰랐는데 가정사가 그리 행복하진 않았던 모양이다. 작게 한숨을 쉬며 가정 방문이라도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던 그때 급작스레 떠오른 것이 있었다. 의무감 때문에 훑어보던 아이들의 기록 속에서 지호는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었다. 정록생맹. 지호는 붉은색과 녹색을 구분하지 못한다. 오늘 지호가 그렸던 그림은 상상이나 거짓이 아니었다. 다만 지호가 초록색 이끼라고 생각했던 것은 말라붙어서 굳어진 붉은 피였을 것이다. 아무래도 난 의무를 저버리고 가정 방문은 없었던 일로 해야 될 것 같다. 제목, 죽여주는 소설. 이게 아니야. 태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4시간째 꼬박 썼던 글을 신경질적으로 워드 화면에서 날려버렸다. 태수의 손은 담뱃갑으로 갔다. 아, 씨발. 담배도 다 떨어졌네. 구겨진 담뱃갑을 4평 남짓한 온갖 쓰레기로 노저분한 방바닥에 내팽개 찌고는 방을 나섰다. 후줄근한 러닝 차림에 삼선 슬리퍼를 질질 끌며 자신이 살고 있는 고시원 옆 편의점으로 들어가 말보로 한 갑과 캔맥주 하나를 샀다. 놀이터 그네에 몸을 맡기고는 담배를 꺼내 물고 라이터를 켰다. 한 모금 깊이 빨아내비는 담배 연기는 마치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가슴속 응어리가 연기로 나오는 것처럼 보였다. 태수의 정확한 직업은 백수다. 말로는 인터넷 작가라고 하지만 변변히 내세울 만한 대표작도 없었다. 한마디로 소설로 밥벌이도 못하는 그저 그런 삼류 작가였다. 하지만 태수 본인은 절대 이런 현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니,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다. 만일 인정한다면 자신은 쓰레기만도 못한 잉여인간이 될 뿐이었기 때문이었다. 인정하면 내 인생이 비참하잖아. 캔맥주를 따서는 단숨에 벌컥 들이켰다. 죽도록 비참한 기분 따위랑은 상관없이 시원한 맥주는 목젖을 타고 숯덩이가 된 가슴을 시원하게 적시며 후덥지근한 여름밤의 더위를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다. 태수는 알 수 없는 심한 열등감과 사리에 가까운 시기와 질투심을 느끼고 있었다. 그 상대는 자신을 한없이 초라하게 만들고 무기력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네임드가 있는 소설 작가들에게였다. 처음에는 배우는 겸손한 자세로 그들이 인터넷에 올리는 소설을 닥치는 대로 읽어가며 자신이 쓴 글과 비교해 보았다. 헌데 보면 볼수록 어이가 없었다. 이건 아니지 싶었다. 네임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소설보다 전혀 나을 것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소설들은 폭발적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현실은 그들의 발끝에 때만도 못한 것이 현실이었다. 비참하게도 말이다. 태수는 남은 맥주를 연거푸 들이켜 마셨다. 이에 캔 주둥이가 부딪히며 소리를 냈다. 아쉬운 태수는 한 방울이라도 더 나올까 싶어
펜 주둥이를 거꾸로 들어 입에 가져다 대보았다. 태수는 빈 깡통을 손에 악력으로 종이장처럼 구겨서는 신경질적으로 집어 던졌다. 며칠 전 정말 기발한 소설 소재 하나가 떠올랐다. 단숨에 기본 뼈대가 될 스토리 라인도 일사천리로 머리에 떠오를 만큼 죽여주는 소재였다. 이번 소설 소재는 정말 실패만 거듭했던 지난 소설들과는 느낌이 달랐다. 뭔가 세상을 발칵 뒤집어지게 할 것만 같았다. 태수는 오랜만에 노트북에 워드를 실행했다. 느낌은 틀리지 않았다. 타이핑하는 손가락은 미처 머릿속으로부터 샘솟는 미칠 듯 빠르게 전개되는 줄거리를 따라가지 못했다.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고 이틀이 되었다. 48시간을 신들린 듯 타이핑해댔다. 이번엔 예전과 달리 작가적 느낌이랄까? 이런 거창한 느낌이 아니라도 좋았다. 정말 장난 아니게 삘이 꽂혔다. 대한민국 소설판을 뒤집어 엎을 만큼 깔쌈하고 잘 빠진 죽여주는 소설이 하나 나올 것 같았다. 이틀간 미친 듯 쓴 프롤로그와 일부를 시간 차이를 얼마 두지 않고 연이어 올렸다. 근데 예상했던 대로였다. 독자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더 뜨거웠다. 인터넷 작가 생활을 시작하고 이렇게 많은 조회수와 댓글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물론 태수의 기준에서 본 것뿐 아니라 단숨에 랭크 상위권을 무서운 기세로 치고 올라갔다. 됐다. 하늘을 날 듯 무척이나 기뻤지만 태수는 이럴 때일수록 초심을 잃지 말자고 다짐했다. 이번 소설로 많은 돈을 벌 생각은 없었다. 다만 그동안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네임들을 이 한 편으로 얻고자 했던 태수였다. 독자들의 뜨거운 반응에 살짝 긴장이 풀려서인지 잠이 쏟아졌다. 기절하듯 그 자리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 그러다 잠에서 깨보니 밤이 되었는지 창문 밖으로 술집의 간판 불빛들이 일렁였다. 태수는 일어나자마자 포트로 물을 끓여 컵라면에 부어들고는 바로 책상에 앉아 바로 워드를 켰다. 지금부터였다. 신속하고도 독자와 약속한 정확한 날에 어김없이 업데이트해야 했으며 분량도 독자가 감질나는 선에서 교묘히 끊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독자들은 금방 떠나버리고 만다. 그동안의 경험치로 태수는 동물적으로 알 수 있었다. 정신이 온통 모니터 속에 빠져들어 빛과 같은 속도로 타이핑을 했다. 컵라면이 부는 줄도 모르고 말이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막혀버렸다. 태산같이 어마무시하게 크고 높은 콘크리트 장벽이 앞을 떡하니 막고 있는 느낌이었다. 스토리라는 선로는 쭉 직선으로 매끄럽게 잘 뻗어 있었다. 그저 자신은 그 스토리 라인이라는 선로 위를 폭주하는 기관차를 타고 달리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그 선로의 바위가 굴러와서는 가던 길을 막는 느낌이었다. 위로도 보고 땡겨도 보았지만 굴러와 박힌 태산 같은 돌덩이는 움직일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미칠 것만 같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급하게
프롤로그와 일부를 올리는 게 아니었다. 독자들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내가 몇 날 며칠에 걸려 드디어 다음 편을 올린다 해도 벌써 내 소설은 묻혀버리고 말 것이었다. 이제와 후회해도 되돌릴 길이 없다. 써올린 소설을 회수할 방법은 없었으니까 말이다. 이렇게 뜻하지 않은 암초로 만나게 될지 모르고 성급하게 소설을 올린 자신이 죽이고 싶도록 싫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되도 않는 자만에 빠져서 공부를 안 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태수의 가슴을 수동이로 만든 것은 다름 아닌 필력의 문제였다. 소설 속 상황을 독자에게 마치 현장에 와 있는 것처럼 느끼게 묘사할 줄 아는 표현력이 자신이 보기에도 한참 부족했다. 프롤로그와 일부는 소설의 소재를 죽이게 기발하면 표현력이 다소 부족해도 기깔난 소재로 인해 묻혀버릴 수 있었다. 하지만 본격적인 전개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일부에서 보인 소재에 대한 호기심만으로 독자를 끌어당길 수는 없었다. 이제부터가 진검승부인 것이었다. 살아 숨쉬는 날 것 같은 생생한 소설 속 현장감을 독자에게 설득력 있게 표현해야 했다. 그런데 전쟁에 나선 장수가 칼이 없었다. 이런 어이없고 병신 같은 경우가 지금 태수에게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었다. 몇 번을 고쳤어도 성에 차지 않았다. 자신이 보기에도 어설픈 소설 속 표현들은 뱀 같은 독자들이 모를 리 없었다.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태수는 거의 미칠 지경이었다.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았다. 이 기회를 놓치면 저 하늘 높이 떠오를 수 있는 날개옷을 차지할 차례는 다시는 오지 않을 것만 같았다. 힘없이 축 늘어진 어깨를 하고 다시 방으로 향하는 태수의 눈에서는 마지막 남은 불씨를 살리고 싶은 눈빛이 간절히 빛났다. 어두컴컴한 코딱지만한 자신의 방에 들어와서 불도 켜질 않고 책상에 앉아 마우스를 클릭했다. 모니터에 불이 들어오며 하얀 백지 상태의 워드 커서가 깜빡이며 자신을 들어오라 소짓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럴 만큼 전의에 불타 싸울 자신감은 쥐어짜도 더 이상 나올 구석이 없었다. 안 풀리는 소설을 내려놓자 삶의 끝마저 내려놓고 싶었다. 이렇게 쌀이나 축내는 밥벌어지로 사느니 차라리 죽고 싶었다. 사람의 뇌는 감당이 안 될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 자신에게 닥친 현실을 포맷하려 하는 본능이 있었다. 버러지 같은 자신이 죽일 것처럼 미운 한편 정말 뜬금없이 여자 생각이 났다. 이성이 외부로부터 충격을 받자 웅크려있던 감성이 살아났기 때문일까. 모든 걸 잊고 그 짓에만 열중해 그 시간만큼은 이 지독한 자괴감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것이었다. 하지만 태수에게 연인은커녕 그 흔한 여자 사람이라도 핸드폰엔 저장되어 있질 않았다. 태수는 언제나처럼 익숙하게 외장 하드에 일본이라는 폴더를 클릭하고는 바지춤을 끌어내렸다. 모든 걱정 따위는 이 순간만큼 내려놓기로 했다. 그저 본능에 충실하기로 했다. 현실 세계로 돌아가면 쓰나미처럼 밀려올 자괴감을 생각하자 이런 가상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다. 그동안 모아둔 야동 바닷속을 헤매며 마찰로 인해 따끔거릴 때까지 미친 듯 흔들어댔다. 이런 꿈만 같은 세상에서 평생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문득 말도 안 될 생각도 들었다. 그때였다. 방문을 박차며 이 컴컴한 방 안으로 어떤 한 사람이 예의도 없이 불쑥 들어왔다. 방 안에 들어선 사람은 여자였다. 그녀는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벗다시피 한 옷차림이었다. 태수는 어제 복도에서 맞닥뜨린 총무의 말이 생각났다. 태수 방은 복도 끝이었다. 태수 옆에 빈 방으로 술집 아가씨인지 노래방 도우미인지 하는 여자가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가 떠올랐다. 당신 미쳤어? 남 생각은 눈꼽만치도 안 하나 봐. 아, 더러운 새끼. 태수는 갑자기 들이닥친 여자 때문에 멘붕 상태였다. 동물적 반사신경으로 급히 바지를 올려 입었다. 여자의 입에서 술 냄새가 풍겨왔다. 시계를 보니 어느덧 새벽 4시 반이었다. 돈 없는 것들이 지 저쩌고 뭔 짓을 하던 누가 상관하겠어? 안 그래 아저씨? 하지만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지. 응? 이렇게 볼륨 높이 올려놓고 치시면 당사자야 졸라 빨딱빨딱 꼴리고 좋겠지. 하지만 난 옆방에서 일본년 낙쓰는 소리를 1시간째 듣고 있었어. 이만하면 참을 만큼 참은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조용히, 끌게요. 죄송해요. 쥐구멍이 있다면 정말 그곳으로 숨어들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쪽팔려 죽고 싶었다. 오늘 내가 정신줄을 놓긴 놓았나 보다. 이렇게 크게 볼륨을 올려놓고 있는 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좋아요. 사과하니까 받아주죠. 하지만 다음부터 조심해줘요. 여자는 문지방에 서서 한 손으로 벽을 잡고 술 기운에 빙빙 도는 정신줄을 잡고 있었다. 태수가 새빨개진 얼굴로 사과를 하자 용무를 맞췄는지 방을 나섰다. 그러며 한마디를 던졌다. 여자는 그러면 안 되었다. 그러나 이미 입 밖으로 뱉어진 말을 다시 쓸어 담을 수 없었다. 그렇게 방구석에서 더러운 짓을 하고 처박혀 있으니 애인이 생길 리 있나. 더러워. 여자의 말이 틀리지 않고 사실이라는 것이 태수를 더 참을 수 없이 화나게 했다. 감추고 싶은 자신의 치부를 조금 전처럼 다 까발려져 맨몸뚱이로 여자에게 들킨 것 같았다. 태수의 눈동자가 희번뜩 돌아가며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다. 이봐, 사과를 했으면 곱게 가야 할 거 아니야.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호구로 보이냐? 태수는 여자의 머리채를 낚아채서는 쓰레기 더미 방바닥에 내쳤다. 여자가 비명을 지르며 방바닥에 나뒹굴었다. 그때 태수의 눈으로 가뜩이나 짧은 미니스커트가 말아 올라가자 여자의 엉덩이 사이에 낀 검정 망사 티팬티 사이로 여자의 그곳이 한눈에 들어왔다. 이성을 잃은 태수는 자신을 열받게 만든 이 여자를 처참하게 농락해주고 싶어졌다. 태수는 번개같이 여자를 덮치며 입을 막았다. 여자는 느닷없는 공격에 놀라서 술이 확 깼다. 여자는 태수 밑에 깔려 태수가 옷을 벗기려 하자 사력을 다해 저항하고 있었다.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났다. 죽음의 공포를 느껴선지 눈동자가 한없이 흔들리며 애처롭게 태수를 쳐다보고 있었다. 소리내며 죽여버릴 거야. 태수는
천천히 입에서 손을 뗐다. 여자는 이제서야 다소곳이 있었다. 진짜 그럴 것이지. 어디서 화장실이야? 태수의 손은 우악스럽게 여자의 검은 티팬티를 찢어버렸다. 그래, 바로 이거야. 태수는 업데이트한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자신의 소설이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는 것을 보며 흥분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다. 그동안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구나 생각하니 스스로가 참 대견했다. 격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몰아치자 눈물이 찔끔 났다. 태수는 이럴 때일수록 자신에게 내정하고 엄정하게 대했다. 지금부터다. 이 정도 성과에 우쭐거리지 말자. 태수는 다음 작품을 구상했다. 차기작 보면은 칼 같은 걸 쓰는 것보다 좀 더 잔인한 게 뭐 없을까? 그리고 범인이 정신 이상자라는 설정, 사이코패스 같은 것도 좋고 감정 따위는 없어서 죽은 여자를 시간도 하고 그러면 더 잔인해 보일 것 같은데 말이야. 태수는 벌써부터 차기작에 대한 즐거운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죽은 여자를 시간하는 기분은 어떤 걸까? 무섭지 않나? 태수의 눈이 쓰레기 땀에 방바닥에 널브러진 시체 한 고를 학고열에 불타는 눈으로 쳐다보았다. 여자였다. 여자의 배에는 과도가 꽂혀 있었고 죽은 지 오래됐는지 흘러나온 피는 굳어 있었다. 또 시간이 얼마나 지난 건지 심하게 부패해서 역한 냄새가 진동을 했다. 도대체 시간하는 기분은 어떤 쾌락이 있기에 미친 사이코 새끼들이 시체에다 그 짓을 하는 거지? 태수는 자신이 입고 있던 반바지를 벗어내리며 중얼거렸다. 그리고 더 미친놈들은 먹기도 하잖아? 먹으면 맛이 어떨까? 소고기 같은 맛일까? 궁금한 태수였다. 하여간 두고 봐라. 다음 작품은 정말 죽여주는 소설을 써서 세상을 엎어버릴 테니까.